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우리 시험 대비 2022년도에 이제 지난 한 2주일쯤에 이거 시험 봤었죠. 변호사 시험. 우리 민법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이제 1번부터 가시면. 자, 1번은 우리 이제 니은번만 한번 볼게요. 니은번. 나머지 지문 여러분들 보시고 니은번 보시면 갑이 병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서나 두급계약의 해제 등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선급금이 기존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충당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병에 상계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상계 의사표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노트 잠깐 보시면, 자, 오늘 나눠드린 노트 잠깐 보시면, 노트 1쪽 메뉴에 보시면, 이게 도급인 갑이 수급인한테 이제 선급금을 줬는데 이게 반환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급금이 뭐예요?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반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서 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성질이 둘 다 공사대금 채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옆에다 이제 말로 써놓긴 했는데 예컨대 이게 대여금이고 이게 이제 매매대금이다. 이제 둘 다 동종은 맞죠. 둘 다 금전채권이니까 동종은 맞는데 요럴 때 상계하는 거예요.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상계하는 건데 지금은 이름은 여기는 선급금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공사대금의 일부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공사대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니까 상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충당하라는 문제. 이해가시죠? 그냥 공사대금 예컨대 6억을 줄 걸, 공사대금 6억을 줄 걸 미리 3억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공사대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충당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시면 상계 의사표시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냥 충당하면 된다. 되셨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쉬운 거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는, 우리 2번을 한번 보실게요. 2번 이제 중요한 판례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좀 출제하고 중요하다 그랬는데, 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A의 채권자 을이 지금 A가 이제 비범위사단이죠. 총유재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A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때 이때 그 총유재산이면은 사원총의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때도 총의 결의를 얻어야 되냐 그런데 필요 없다죠. 그죠? 필요 없다. 그래서 사원총의 결의 등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맞죠? 그죠? 그럼 왜 그러냐 보면 우리 채권자 대위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채권자 대위할 때 채무자 동의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A가 사원총의 결의 얻는다는 것은 A가 이거를 팔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동의를 해주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위할 때도 A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인 사원총의 결의 이런 거 거칠 필요가 없다. 그죠? 맞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고 이제 3번 가시면 자, 3번은 2번을 보실게요. 2번 쉬운 건데 이거는 판례는 아니죠. 근데 우리 자, 1번 먼저 보시면 의사 능력은 이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의 경우에는 획일적 기준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미성년이면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성년 의견인 같으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좀 획일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획일적 기준이 있으면 미성년자,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보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차적으로 보호가 돼요. 왜냐하면 나이만 보면은 얘가 미성년자인지 제한능력자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대방 보호 취지도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그건 부차적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 기본서에도 포인트 민법에도 써 있는 말인데 자, 이 제한능력자 제도의 주된 취지는 제한능력자 보호고 부차적으로 이제 상대방도 획일적 기준을 둬서 부차적으로 상대방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냥 근데 이제 이번 지문은 바꿔놨죠.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제한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한 전 확보함이 있다 틀렸죠. 그죠? 주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는 제한능력자 보호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가족법 지문이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 중에서 가족법이나 민소법 이런 거 끼어 있으면 제가 그냥 줄로 그냥 그어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워놓은 그 지문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4번, 5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지워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죠. 그래서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엑스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병명으로 근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랬죠. 그죠? 일단 기억번은 제가 지워놨죠. 이거 민소법 얘기니까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번을 보시면
자, 니은번은 이제 수익자가 지금 근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저당권 설정. 이게 이제 사행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행의 수익자가 저당권자인 거예요. 사행의 수익자가 저당권자인데, 이 저당권자는 결국은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행하면은 어디서부터? 배당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자가 나중에 이제 가액에 반환할 때, 예컨대 가액 반환하고 이럴 때는 무슨 돈을 주면 되냐면, 병은 이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배당금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자, 배당금을 아직 안 받았으면, 뭐의 형태로 남아있냐? 배당금 청구권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자는, 채권자한테 아직 배당금을 안 받았으면 배당금 청구권 자체를 이제 반환해주면 돼요. 근데 배당금 이미 받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배당금을 반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해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거 잘 안 보는 지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만 보시면, 많이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만 보면 4번에 이제 니은번 해설을 보시면, 자, 니은번 그 밑줄만 따라오세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 지급을 명할 게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 이 채권 자체를, 청구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청구권을 반환하니까 그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와 채권 양도 통지까지 해주는, 그게 이제 그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 채권은 채무자에게 알려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직 배당금 안 받았을 때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사회행위 채권자에서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또는 변제를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와 버린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아직 안 받았으면 배당금 청구권을 이제 원상회복해주면 되고, 이때는 채권 양도하고 통지까지 갖춰준 형태가 될 것이고, 근데 이미 받아버렸으면 그 배당금을 가액반환으로 하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질문 보시면, 거기 이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나오죠. 그냥 배당금 수령했으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병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맞다. 이죠?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리을번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보시면, 여러분 미음번은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그 뒷부분만 그 민소법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음번 판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민법에 해당되는 판례만 넣어놨어요. 해설에다가. 그래서 미음번 해설 보시면 이건 다 아시죠? 우리 사행위 요건은 사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할 당시, 즉 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 부재력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뒤에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즉 사행위 당시에는 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뭐 채무가 감소해서 취소권 행사 시에 이제 채권자를 해야지 않게 되었다면,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해야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그냥 소멸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무자력 상태 같은 채권자 취소 요건은 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근데 그 지문은 뭐 그 뒤에 뭐 각하해야 된다, 뭐 그게 이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 틀린 지문인데, 이제 민소법 얘기니까 여러분 그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그 해설에 적어놓은 판례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자, 5번에 1번은 제가 요거 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죠.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론상 중요하죠. 그래서 경매 절차 무효, 요게 키워드죠. 무효. 그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경매가 유효할 때 얘기고, 우리 담보 책임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 담보 책임은 등가성을 채워주는 거니까. 예컨대 1억짜리 액수 물건을 팔았을 때, 나는 대금 1억을 줬는데 액수는 1억짜리가 아니라 뭐 5천만 원짜리가 온다 그러면 등가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충해주기 위한 게 담보 책임인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뭐 등가성을 지켜줘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효면 어디로 가요? 무효면, 계약이 무효면 부당이득으로 하죠. 경매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경매 절차의 무효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배당받은 경매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경매에 따라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경매가 무효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3번 보시면, 자, 3번 중요한 판례인데, 2019년 판례 중요한 판례인데, 이제 뭐 자주 나오죠. 뭐, 그래서 우리 495조가 이제 소멸시 후,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제 완성 후에도 상기할 수 있다, 여기 있는데, 제척기간에도 유추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판례,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495조 유추정해갖고 상기할 수 있다. 3번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은 2021년 최신 판례이긴 한데 기존에 있던 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보 책임하고 채무 불이행은 경합이 인정되죠. 그죠? 그래서 올해 경합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맞죠? 그래서 실제 사례는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데, 당연히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이 지문은 이제 매수인은 그 비용에 관해서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경합하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 당연히 기본인데 뭐 이제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옆에다가 귀책 사유 필요, 이건 당연하죠. 그죠? 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의 귀책 사유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담보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도인의 귀책 사유는 필요 없죠.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죠?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합은 하지만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은 이런 점에서 차이는 있죠. 그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 보시고. 자, 이제 6번 갑니다. 6번 무권 대리인데. 지금 이제 갑이 본인이고, 을이 이제 무권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인, 요런 그림이에요. 이제 뭐, 이러고 보시면. 기억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니은. 자, 니은은 이거 2018년 판례인데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에 떴죠. 그죠? 우리 시험에도 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무권 대리로 예컨대 그냥 매매 계약이라고 할게요. 매매 계약. 요거 이제 노트에도 있어요. 노트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 노트는 제가 다 적어왔으니까 노트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에 너무 애를 쓰실 필요 없어요. 노트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컨대 매매 계약 같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데 무권 대리인이, 근데 이게 여기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여기서 손해배상 예정까지 함께 해줬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죠? 근데 나중에 결국 무권 대리인이다 보니까 추인도 못 받고 뭐 표인더리도 성립 안 하면 결국은 이제 병익을한테 135조 책임을 물으러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135조 책임은 이행 아니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게 이제 선택재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재권인데 이때 이제 상대방의 선택에 줬죠. 선택권자가 누군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이행을 청구하든 손해배상 중 해야 되는데, 이때 병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행을 청구했는데 을이 안 주거나 못 주면 또 이제 불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행을 청구해도 이게 또 불능이 되면 어차피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래서 병이 처음에 이행을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선택해서 이행을 청구했는데, 이게 또 불능이 돼가지고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냐,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이거 135조 책임을 물을 때 과연 이 본계약에서 같이 했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이게 과연 135조 책임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때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냥 예정 배상액에 따른 배상액 예정대로 이제 청구를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액 예정이니까 뭐 이거는 뭐 감액 청구도 직권 감액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시면, 자, 위 매매 계약에서 갑의 재무 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이 예정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은 여기서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갑의 추인 거절로 병이 을에게 매매 계약 이행을 구했으나 을이 이행하지 아니해서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행을 선택했는데 이행을 하지 아니하니까 또 다시 이제 손해배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이 여기 적용되냐 문제인데,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함정을 좀 팠죠. 그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예정된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권 대리니까 무효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함정을 좀 판 거예요. 무권 대리니까 무효니까, 이거 무효면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이 손해배상 예정 이거 이대로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함정을 판 건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여기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 함정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설 판례를 좀 보시면, 6번에 이제 니은번 해설 판례를 좀 보시면,
그래서 밑줄 따라오시면 이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무권 대리인은 이행을 선택했으니까 본인 대신에 무권 대리인 대신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 본인에게 혈액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했을 것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다음 주 무권 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럼 또 이제 어쨌든 또 이제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진다. 이때 위 계약 중에 본 계약 매매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면 무권 대리인도 그 조항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398조는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됐다. 중요한 판례다. 그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번은 보시면, D급번은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권대리 추인할 때,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디까지 물어봤냐면, 병으로부터 또 승계인 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 추가해서 알아두세요. 요즘 가끔 문제 보이니까. 그래서 병으로부터 또 승계인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한테 추인해도 되냐?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D급번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에 대한 가배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을과 병뿐만 아니라 이 매매계약으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승계인을 상대로 추인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노트로 적어놨어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뭐 입증 책임 만기하는 거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넘어가시면, 7번에 이제 기억번 보실게요, 기억번. 이거는 뭐 제가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무지하게 냈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이때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인에게 압류 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관한 시효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이때 이 지문을 읽고 176조를 떠올리면 틀립니다. 그죠? 이때는 176조가 아니에요. 그죠? 440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로 적어 놨으니까 보시면. 노트 1쪽에 그 네 번째 이제 도인데 보시면. 이제 이 병이 주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주채무자 재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증인이 있어요. 이게 압류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을이 주채무자 재산을 압류를 하면 이제 가압류도 똑같죠. 그러니까 주채무자 재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면 주채무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채무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에 당연히 미칩니다. 이게 몇 조예요? 440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76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440조가 적용이 되니까 이 압류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안 해도 당연히 보증인에게 중단 효과가 미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실재산은 이게 이제 물상보증인인데 이게 X부동산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물상보증인이나 그러니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쪽으로 압류가 들어가면 이때는 이거 안 미칩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안 미치는데 우리 이게 압류잖아요. 압류에는 몇 조가 있어요? 176조가 있잖아요. 그죠? 압류에는 176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압류로 보증채무, 물상보증채무나 이렇게 보증채무나 이제 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죠? 그러면 주채무에 안 미치는데 이 압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그때는 미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176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때는 이제 통지 없이도 이렇게 중단 효과가 미치는데 이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미칩니다. 되셨죠? 그죠? 이쪽은 440조, 이쪽은 176조. 되셨죠? 제가 노트에 왼쪽, 오른쪽 비교해갖고 써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번에 이제 기억번 지문을 보시면, 이제 뭘 압류했나 잘 봐야죠. 그래서 채권자가 주채무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40조니까 보증인에게 압류 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고요. 7번에 7번의 기억번 지문을 제가 비교 지문 하나 넣어놨는데 보실게요. 그래서 7번 해설지 가보시면, 해설 7페이지에 이제 박스 안에 비교 지문 들어있죠. 2012년 변리사 문제라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죠? 요건 176조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압류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뭐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8번 가실게요. 8번. 자, 8번 근저당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자, 1번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들이 그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돼서 토지의 담보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주요할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한다. 그죠? 이 판례 당시에는 그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판례가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까지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른바 담보지상권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함께 소멸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게 아주 주의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판례가 있어갖고 이거는 노트하고 해설지를 같이 놓고 보실게요. 그래서 먼저 8번의 해설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8번의 1번 해설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8번의 1번 해설을 보시면 근저당 등 담보권의 설정이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든 토지 위에 차후 용의권이 설정되거나 뭐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되는 설치 등으로 담보가치 저감을 해서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까지 설정했다. 뭐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다. 그러면 자 나오죠.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으로도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은 자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상권까지 함께 소멸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노트 1페이지 맨 밑에 이제 그 주의 판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 판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1쪽에 맨 밑에 주의 판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 거의 좀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밑줄 따라오세요. 지상권은 용익물권. 지상권은 어디까지나 용익물권이. 그러면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를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설의 판례 1번 와보시면 맨 밑에 이제 그 해설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 피담보 채권은 뭐냐? 그래 이거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지상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8번 1번의 해설에 있는 판례만 보고 아 담보지상권이면 담보지상권에도 피담보 채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담보지상권이라도 어디까지나 용의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없습니다. 피담보 채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1번에, 그러니까 문제 1번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출제자도 이런 걸 의식해갖고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판례 1번 보시면 넷째 줄, 그러니까 판례 1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이게 이런 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근데 우리 8번에 1번 해설처럼 나오면 그러면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그냥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다만 그 피담보 채권이 지상권의 피담보 채권은 아니라는 것이죠. 되셨죠? 그죠? 되셨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주의 판례도 같이 한번 읽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2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노트로 적어 오긴 했는데 이건 뭐 제가 뭐 워낙 많이 설명드린 거라 그냥 노트는 여러분들 보시고 다 아시죠? 그래서 자 뭐예요?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권 양도에 있어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될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아시는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득기를 마쳤다면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채권 양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 요건 안 갖춰도. 그죠? 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제3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압류 채권자라든지 이런 사람 나오면 걔한테는 대항 요건 안 갖추면 대항 못하죠. 그죠? 뭐 이제 뭐 다 아실 텐지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답이 이제 병한테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도 양도되고 채권도 양도되니까 근저당권, 즉 물권 양도의 요건도 갖춰야 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병이 물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갖췄어요. 그래서 합의하고 물권적 합의하고 부기 등기까지는 갖췄어요. 이건 갖췄는데 지금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은 안 갖춘 사례예요. 대항 요건은 안 갖춘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뭐 지문이나 판례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자, 이 병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안 갖춘 경우에
만약에 병 위에 건데 정이 있다가 이 정이 갑의 요 채권을 이렇게 이제 뭐 가압류를 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다. 그죠? 요런 정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요거 이제 A 채권이라고 할게요. 요 A 채권에 대해서 병과 정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양립 불가죠. 그죠? 그러니까 병도 요 채권을 노리고 있고 정도 요 채권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병이 이러한 정한테 대항하려면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그래서 대항 요건 안 갖추면 얘한테는 대항 못 해요. 그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가 나왔다 그러면 대항 요건 안 갖추면 대항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예컨대 을이 이제 X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얘가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1순위 근저당권인데 자 2번 무라고 할게요. 2번에 무가 요 갑 밑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러분 이 무가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무는 자기가 따로 을에게 돈 빌려주고 X부동산의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가 예컨대 을에게 빌려준 돈을 이제 B채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무는 이 병하고 A채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이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 무는 A채권에 관해서 병과 양립 불가능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채권양도 대항권을 못 갖췄을 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채권양도 대항권 안 갖췄을 때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그래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되셨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노트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3번, 4번이 이제 그 피담보 채무 확정 시기 얘기죠. 이건 뭐 다들 암기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한번 확정이 되면 나중에 경매 신청 취하돼도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쉬운 지문이었고. 근데 이제 4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게 아니라 예컨대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때는 매각되고 완납 시에 확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4번 이거 다 암기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뭐 이제 뭐 따로 뭐 지문이나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근질권에서는 어때요? 근질권에서는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그 제3자의 경매 신청 사실을 근저당권자가 안 때 바로 확정이 되죠. 그죠? 그것까지 다 챙겨주세요. 지금 이제 안 떠올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기본서에 있을 겁니다. 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자, 5번은 이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갑은 을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물로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불법 원인 급여에서 반환이 부정이 되려면 종국적인 급여여야 돼요. 근데 저당권은 종국적인 급여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당권만으로 뭔가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저당권을 또 실행해야 되고 그때 또 법의 조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법이 조력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8번도 5번의 해설을 보시면, 그래서 8번도 이제 5번의 해설을 보시면, 그래서 꺽쇠 1번 746조에서 불법 원인으로 인해 급여함으로써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그랬고, 꺽쇠 2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 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국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원인으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죠? 되셨죠? 뭐 다 기본적인 판례고죠. 되셨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시면 9번은 이제 해제에 관한 문제인데, 기억번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니은번 보실게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은 이제 출제자가 우리 548조하고 748조를 헷갈리게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을, 그러니까 이제 그 9번 제가 문제를 안 읽었는데 9번에 이제 셋째 줄 보시면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 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제면 원상회복 의무, 즉 548조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548조는
일반 부당이득인 748조에 대한 특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당이득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548조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금의 경우에는 548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출제자는 함정을 파갖고 보시면 뭐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패소 판결 확정되면 뭐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수익자가 되므로 요게 이제 다 749조인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부당이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악의 수익자가 되므로 그때부터 뭐 이자를 붙여 반환되면 된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548조에 따라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해제냐 부당이득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번 가시면, 자, 디귿번도 이제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갑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전득기 말소 의무가 동시에 관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해제의 경우는 이제 원상의 보고 의무 상호 간에 동시에 관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주니까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 항변권에 기해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 이자 가산 의무가 있다 그러죠. 왜? 당연히 548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48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이제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지만 비교해야 될, 그러니까 동지 판례도 있고 비교해야 될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트에 적어 왔으니까 노트 이쪽에 이제 가보시면 노트 이쪽에 동지 판례가 하나 있고 밑에 비교 판례 1, 2가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는 뭐 노트까지 다 해서 알려드렸는데 뭐 지금은 그럴 시간 없고 그래서 요거 판례만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노트 이쪽에 이제 중간쯤에 동지 판례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사안은 해제였고요. 동지 판례는 무효의 경우에 계약 무효의 경우다 그러면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계약 무효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하는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데 자, 악의 수익자는 748조에 따라서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악이면 이익, 이자, 손해까지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이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선의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자 아예 어차피 선이면 아예 이자 안 줘도 되니까 뭐 이자 가서 문제 안 생기고요. 악의일 때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악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래 밑줄 가시면 이것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지치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전득기 말소 절차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무효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 부당이득 반환도 748조 2항에 따르면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라고 그랬으니까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이자는 가산해서 줘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해제랑 무효인 경우에 악의 수익자 부당이득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 상관없이 이자를 가산해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비교 판례 1번인데 요거 이제 전세금 반환할 때, 그죠? 그래서 비교 판례 1번 보시면 우리 전세권에서도 나중에 이제 존속기간 만료되면 그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요거하고 이제 둘이 동시행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시행관계 있는데 그래서 아래 밑줄 전세권 설정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도하고 등기 말소가 둘 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컨대 인도는 해줬는데 등기 말소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동시행환배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도 동시행환배권 행사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인데 이때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동시행환배권에 의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이자 상당 부당이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이거는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설명드리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처음에 들어갈 때 5억 주고 들어가면 나중에 2년이 지나도 그냥 5억 받아서 나오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자는 차임하고 다 충당하고 원래 전세금은 이자를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해제하고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548조가 이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라고 그러고 부당이득은 748조 2항에서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가산하라고 그러고 조문들이 있으니까 동시행환변 관계 있을 때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세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이제 비교 판례 2번인데, 요게 이제 587조에 관해서 요게 최신 판례 2018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 비교 판례 2번 보시면, 우리 587조 2문인데, 밑줄 안 꺼있지만 조문이니까 읽어봅시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거 1문이고요. 2문, 이제 2문이 중요한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요게 이제 587조 2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받았는데 대금을 안 주고 있으면 이자를 줘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아래 밑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내지 가압류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등으로, 이제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예컨대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요건 말소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매매 대금하고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받았는데 아직 대금을 안 주고 있는데, 587조 2문은 야, 인도 받고서 아직 대금 안 주고 있으면 이자를 줘라, 이렇게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행관계가 있어가지고 동시행환배권에 의해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매매 목적으로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민법 규정, 즉 587조 2문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판례들이 뭐냐면,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이자가 붙냐 안 붙냐 이거 총 정리해 놓은 거예요. 판례 되셨죠?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잘 구별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비교 판례 2번이 아마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2018년 판례이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판례들은 이미 많이 나왔고, 그죠? 다 잘 아시고 이제 많이 나왔고, 그죠? 비교 판례 2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87조 2문에서 미리 인도를 받았는데 대금 지급 안 하고 있으면 이자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동시행환병권이 있어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이자 안 줘도 된다. 그죠? 되셨죠? 됐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이제 9번에 디귿번 보시면, 9번에 디귿번 지금 본 거지, 그죠? 됐고, 다 맞다, 그죠? 리얼번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유치권이 뭐 기본적인 문제 나왔죠. 1번. 유치권의 행사는 비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문이죠. 326조 조문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 틀렸죠, 그죠? 우리 유치권에는 두 가지가 없죠.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유치권에 기한 경매하면 평등 배당 받는 거지 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3번에 가보시면, 3번. 자, 3번도 그 뒷부분은 제가 이제 상사 유치권 나가고 상법 얘기를 다 지워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워지기 전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다. 즉,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죠?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의뢰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선순위고 유치권은 후순위예요. 하지만, 그 후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을은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 매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 변제, 사실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자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인수주의 주장해가지고 여전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결과적으로는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처럼 법적인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3번 지문처럼 사실상 최우선 변제 효는 누린다. 그죠? 다 뭐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 뒤에 상사 유치권 얘기는 제가 지워놨죠. 그죠? 상법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인데, 요렇게 이제, 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해갖고는 그때는 이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둘째 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음 줄 점유를 이전했다. 그죠? 이제 뭐 그림 그리면 굳이 그림 이런 거죠. 그죠? 이때 압류가 됐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이 전에 채권을 취득했는데 점유는 이때 이전을 해줬다.
그럼 유치권 이때 성립하죠. 압류 이후에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4번이었고, 반대로 점유는 먼저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완성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이때 취득했다. 그래도 유치권 이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압류 이후에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5번 둘 다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 5번을 잘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압류 이후에 유치권 취득하면 대항 못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시면, 11번에 이제 기억번, 니은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 아는 데가 있고. 자, 이제 디귿번 좀 어려웠는데, 디귿번은 이제 노트를 좀 보시면서 보실게요. 노트 2쪽에 이제 세 번째 도인데, 노란색으로 그리자. 처음에는 이제 그 사례를 그대로 그려보면, 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갑이 그냥 이제 임의경매 당한 게 아니라 갑이 먼저 건물 양도를 해요. 건물 양도를 해서 이 건물 소유가 병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직도 이제 을의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 실행해서 이때 이제 임의경매가 일어나고요. 즉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이제 정이 이렇게 이제 경락을 받아갖고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이제 사례가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이때 보시면 일단 지금 이 지분은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 이 병에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문제인데 지금 임의경매니까 저당권 설정돼 있고 저당권 실행경매인 임의경매니까 366조 법지가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관지는 이제 주로 앞만 쳐다보면 되는데 법지는 바로 앞을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당권 설정 당시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로 가보니까 토지 위에 건물도 있었고 갑소유 동일인 소유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병을 위한 366조 법지는 성립합니다.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고 나면 꼭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선생님 여기 갑이었다가 건물 양도하면 갑병으로 바뀌었는데 요때 병을 위한 이건 건물 양도니까 요때 병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성립하면 이거 뭐를 인정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 성립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 양도됐으니까 관시 성립되는 거 맞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요 X 토지의 이게 이제 X 토지라고 그러면 저당권 이제 그 등기부를 그려보면 1번 을의 저당권이 있고요. 얘가 이제 뭐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든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 되잖아요. 등기 안 해도 그냥 이따 치고 써보면 병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생겨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보다 저당권이 지금 우선순위예요. 최우선순위 여기 있어요.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임의경매가 될 때 요 저당권 밑에 있는 거 싹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성립한 관지도 요 임의경매가 되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366호 법정지상권 성립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좀 알려드렸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366조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 그러니까 이때를 보고서 갑이랑 병이랑 동일인 소유 아니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로 가서 동일인 소유 맞으니까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한단 말이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설 가보시면 11번에 디귿번 해설 가보시면 그 디귿번 해설에 나오죠.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를 봐야죠. 366조 법전이, 그죠? 그래서 토지의 지상에 건물도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한번 양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소유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면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 그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라도 오른쪽 밑줄 이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제가 손가락 표시에다가 그냥 살짝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만 이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의 경매로 전부 다 말소가 돼버린다. 그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죠? 되셨죠? 되셨고. 그래서 노트로 다 그려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1번에 이제 리을번 가실게요. 11번에 리을. 11번에 리을번인데 요것도 이제 그 함정을 파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함정을 파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리을번 사례는 요것도 이제 노트로 그려놨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제 건물을 매매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서 미등기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을이 토지를 또 병한테 팔았는데 매매했는데 병이 또 이제 미등기다. 그러면 아시죠? 매매계약의 효력, 그러니까 우리 미등기 매수인 얘기잖아요. 이 미등기 매수인 을에게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토지를 또 매수한 전득한 병도 미등기 매수인이지만 이 을의 점유할 권리를 승계 취득하니까 이 병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갑이 이 병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요. 을이 아직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을 소유 아니에요. 여전히 갑소유라고 써야 되는 것도 잘 쓰자. 토지를 매매했지만 아직 을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갑소유인 상태예요. 하지만 을이 이제 토지를 샀으니까 이제 내 땅이 되겠지 하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판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여기는 여전히 이제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이런 상태로 남아있죠. 그죠? 과연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을이 토지를 병에게 판 게 아니라 건물만 병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때도 건물 양수인 병에게도 조금 전에 봤던 이제 213조 단서에 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거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 어차피 갑은 을에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으로서 지금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이 토지 점유 사용권이 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병이 건물만 양수한 경우에도 결국 갑이 병한테 철거 청구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건물만 양도한 경우에도 똑같이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 토지 점유할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리을번이죠. 그래서 리을번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엑스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엑스토지 위에 Y건물을 건축해서 Y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병한테 이전하면 너무 쉬운 사례가 되는데 지금 Y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때 출제자는 함정을 받쳐. 야, 병은 건물 양수인이니까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권을 취득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갑은 병에 대해서 Y건물의 철거 청구,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팠는데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설을 가보시면 11번의 리을번 해설을 가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 해놨죠. 이제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매수인이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즉 건물 양수인도 위와 같은 그 토지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 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챙겨두시고.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그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셨어.
무효와 취소 그런 거 찾아라는데 1번 먼저 보실게요. 1번은 너무 중요한 판례죠. 근데 최신 판례인데 뭐 이제 제가 이제 나온다 그랬죠. 근데 뭐 여기 나와버렸는데 뭐 쉬워서. 자, 원래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41조에 가보시면 조문 141조 가보실게요. 조문을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조문 141조를 가시면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예외를 이제 판례가 인정한 거죠. 그죠? 뭐다? 근로계약. 그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예컨대 10년 동안 일을 했다. 근데 그거를 취소했다고 소급 무효화시켜갖고 여태까지 일한 걸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장래효를 인정을 해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번에 1번 질문 보시면 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이게 근로계약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용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내린다. 틀렸죠. 그죠? 여태까지 일한 거를 무로 돌려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장래효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보시면 해설 맨 밑에 두 줄만 보실게요. 취소 의사 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죠? 이제 근로계약이 키워드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2번, 3번, 4번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번 보시면, 5번의 포인트는 그 밑에서 둘째 줄이죠. 그래서 병이 악이라면 정이 선이라도 갑은 정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우리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전득자가 스스로 선이라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악이라도 정이 선이면 보호가 된다면 기본이죠. 다 아시죠? 그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시면 1번.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너무 중요한 건데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취득시효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하는데 우리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긴 하지만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잖아요. 그죠? 왜? 점유 계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되면 취득시효 중단된다. 틀렸죠. 그죠? 가압류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맞지만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2번 보시면 자, 2번은 취득시효가 이제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토지에 관해서 취득시효 완성돼서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 전등기가 받쳐지면 그 토지에 관해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체결되어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 가등기에서 보존된 매매 약상의 매수인 지위는 소멸한다. 거기 이제 주의할 부분이 완성 전이죠. 완성 전. 그죠? 그래서 원시 취득도 완성 전에 있었던 것만 이제 원시취득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컨대 완성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거는 원시취득 개념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예컨대 3원칙 또는 이제 우리 등기 이전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인데 완성 후에 저당권 취득해버리면 물권이니까, 그죠? 취득시효 주장 못한다 이런 거, 그런 법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시 취득 법리가 적용되려면 완성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든지 완성 전에 가등기가 돼 있든지 그래야 돼요. 그죠? 완성 후에 저당권 설정됐다 그거는 원시 취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아실 것이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14번 보시면 14번의 기억번은 요것도 이제 조문이죠. 우리 207조 조문이죠. 그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이제 점유에 의한 보호 청권이 있는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한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7조 2항이죠. 그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니은은 아까 이제 748조 2항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타인의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한 악의의 수익자는 우리 201조로 가보시면 이제 201조는 1항에서 이제 선의 수익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이제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니까 이제 선의 수익자는 아예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악의 수익자는 우리 판례가 악의 수익자의 경우는 748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하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악의 수익자는 이익의 이자의 손해까지 다 붙여서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 받아야 되고, 이행지출에는 지연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지급해야 된다. 맞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201조 1항은 748조 1항에 대한 특칙이 되지만 201조 2항은 748조 2항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오히려 748조 2항을 적용해서 범위를 정한다 그랬죠. 악의의 경우에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번 가시면
자, 디귿번도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노트 좀 보실게요. 제가 웬만한 건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노트 3쪽에 이제 14번의 디귿번 지금 보시면 노트 3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당연히 용익 물권자이긴 을에게 있어요.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병이 이제 무단 점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판례는 갑이 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갑이 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물권적 청구는 됩니다. 근데 그 차임상당의 배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료상당, 판례는 임료상당, 그게 그 말이지만 정확하게 쓸게요.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이거는 없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슨 논리냐면, 자, 갑은 지금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잖아요. 소유권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도 소유자도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병이 이제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이 을에게 있으니까 이제 갑이 병에게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 요게 이제 그 판례고 지문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참고로 거기 노트에도 써놨지만, 뭐 을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 지상권자도 213조, 214조 준용하죠. 그죠? 지상권자도 213조, 214조 준용하니까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병에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임료상당 손배청도 있겠죠. 그죠? 사용수익권이 을에게 있으니까. 그죠? 되셨죠? 그리고 요때,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갑도 물권적 청구권 있고 을도 물권적 청구권인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때 갑이 병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이 토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는 못해요. 누구한테 반환할 걸? 을에게 반환할 걸 청구해야지. 원칙적으로 맞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문에는 없지만 207조 2항이 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죠. 얘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는 그때는 뭐 자기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지상권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겠지만,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만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되셨죠? 그죠? 그게 이제 디귿번이죠. 그래서 디귿번 셋째 줄, 갑은 병을 상대로 X토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되셨죠? 자, 근데 리을번은 여러분 보시고 이제 15번 가시고, 15번은 점유 얘기인데 기억번, 니은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디귿번은 여러분 디귿번은 이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소법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뭐 세게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앞부분은 잘 아시죠? 선의 점유자라도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즉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소가 제기된 때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말하냐, 아니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는 여기 이제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라고 봤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제가 뭐 지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뒷부분은 좀 이제 몰라도 되겠다. 그죠? 되셨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은 그 15번의 디귿번은 그 앞부분만 보세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로 의제된다.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의제된다. 거기 조문이죠. 그냥 그거까지만 보세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 우리 16번은 1번 보실게요. 16번 1번. 자, 16번 1번은 제가 이제 노트에 그려왔는데, 이제 노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법지, 366조 법지는 예컨대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366조 법지는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소유자 동일성 여부 등 이제 그 성립 요건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할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갑소유 갑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갑이 이제 건물 양도를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면 을이 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그때 이제 을에게 관지가 성립이 되고, 자,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얘가 동일인 소유였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은근슬쩍 말씀드렸지만 관지는 바로 앞에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왜 바로 앞에 동일인 여부인지 보면 된다 그랬죠. 왜 소유권이 변동될 때,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때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니까 관지의 경우는 주로 앞만 쳐다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래서 이제 관지는 원칙적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렇게 이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강제 경매, 이거 이제 암기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겠지만 360조 법제는 임의 경매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저당권이 실행해야 되니까 임의 경매가 돼서 분리가 되면 366조 법제로 가는 것이고, 강제 경매로 분리가 되면 그때는 366조 법제가 아니라 관지예요, 관지, 그죠? 그러면 강제 경매에 의해서 관지가 성립할 때 요 소유권이 이전될 때라는 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경매는 소유권 언제 이전돼요? 매각되고 완납시잖아요, 그죠? 그대로 적용하면 이때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판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판례는? 경매니까 압류시라고 그래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노트에 그려놨는데 주로 이제 소를 제기하면 우리 그 앞에 그 저당권 설정하고 가압류는 빼고 소제기부터 볼게요. 소제기하고 판결 확정되고 경매 개시 기입 등기되고 나중에 매각되고 완납하고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그 경매 개시 개입 등기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매각되고 완납하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고, 그죠? 이때 강제 경매가 아닌 원칙적인 관지의 소유자 동일성 판단 기준 시점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지만, 강제 경매의 경우는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그 전에 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이 매각되고 완납 시 이전에 있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거기에 그림도 그려놨지만 지금은 뭐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릴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자,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다. 그리고 압류 이전에 거기 이제 그 제가 그 그림 그렸고, 압류 이전에 가압류를 하고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압류, 애초에 가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전에 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16번에 1번 해설을 보시면 이제 또 해설을 다 보실게요. 주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주로 나오는 건 이건데, 그래서 16번 1번 해설을 보시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를 위해서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가려야 된다. 그래서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한 때가 기준이다. 근데 아래 밑줄, 강제 경매 개시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또 넘어가서 해설 17쪽에 메뉴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16번 1번, 그러니까 16번 1번 문제도 매각되고 완납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가려야 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매각되고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17번 보시면, 17번도 여러분 다 보시면 되겠다. 그죠? 나 이제 18번 가보실게요, 18번. 자, 18번은 이제 동산 양도 담보 문제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되 갑이 X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일단 3번 보시면
요게 이제 3번 지문이, 요건 이제 지문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이제 요게 문제 하나로 나온 게 있죠, 우리.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3번은 그냥 취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중 양도담보에서 제2, 두 번째로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취득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양도담보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살짝만 그려보면, 지금 을이 제1 양도담보로 2천만 원, 피담보 채무 2천만 원 해갖고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병에게 1,000만 원의 또 피담보 채무를 해갖고 또 이제 또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우리 동산 양도담보는 거의 100% 점유계정이잖아요. 이것도 점유계정, 이것도 점유계정. 그러면 우리 동산 양도담보는 점유계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1 양도담보를 하자마자 바로 을에게 동산 양도담보권이 취득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무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처분 권한이 없어졌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점유계정을 통해서 병에게 이제 동산 양도담보를 하면 얘는 동산 양도담보를 취득을 못한대.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잘 아시는데 요즘 뒤에는 안 물어보다가 여기까지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순서가 1번, 2번인데 나중에 세 번째로 을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리더라. 증액을 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총 3,000만 원이 됐는데 과연 나중에 증액된 1,000만 원도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얘는 취득하고 얘는 취득 못하니까 얘는 우선 변제권자고 얘는 우선 변제 없으니까 당연히 뒤에 증액된 부분도 을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3번 지문이다. 그래서 맨 밑에 두 줄만 보시면 이게 양도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되고 여전히 병은 양도담보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다. 그죠? 이게 만약에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면 선의 취득을 할 수 있겠지만 점유계정으로는 선의 취득도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5번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다. 의외로. 그죠? 그래서 261조의 보상 청구권자인데, 이건 뭐 제가 노트는 안 해왔는데, 뭐 이건 뭐 읽으면 되죠. 그래서 병소유 Y 동산이 X에 부합이 돼서 병이 Y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X 동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가 봐요. 근데 Y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부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Y 동산의 소유자는 병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X동산은 갑소유이긴 한데 얘가 양도담보를 설정해 가지고 지금 을이 양도담보권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병의 Y동산이 이렇게 부합이 돼 갖고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그럼 부합돼서 소유권 상실하면 261조에 따라서 보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과연 설정자에게 청구해야 되냐, 양도담보권자에게 청구해야 되냐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 부합으로 인해서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는 담보권자가 아니라 설정자다 그러면서 설정자에게 보상 청구하라 그러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이제 18번에 5번에 을을 상대로 뭐 261조 청구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갑을 상대로 보상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설정자를 상대로 우리 해설에 20페이지 해설에 보시면 맨 밑에 맨 위에 쪽 그 굵은 글씨 보시면 양도담보 설정자를 상대로 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2016년 판례였어요. 되셨죠?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19번부터인데, 요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실게요.